결혼 5년 차. 나는 내가 시어머니의 그 듀별난정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말도 없이 불쑥 사람들을 데려와 하룻밤 묵어가거나 밥을 몇 끼씩 먹고 가는 것쯤은 꾹 참고 넘겼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어머님은 무려 20명이나 되는 친척들을 이끌고 와서 대놓고 2달을 머물겠다고 통보했다. 더욱 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 건 남편의 태도였다. 내가 괜찮다는 기색을 보이자마자 그는 그날 밤 바로 지방 연수를 핑계로 기차표를 끊었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서기 전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집안일은 당신한테 맡길게. 당신 일 머리 좋으니까 잘 처리할 거라 믿어.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가 떠난 첫날 밤, 집안의 수도 밸브와 두꺼비 집을 모조리 차단해버린 뒤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타블렛 펜촉이 액정 위를 미끄러지며 아주 미세하게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아동용 일러스트의 밑색을 깔고 있는 중이었다. 거실 벽시계는 오전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도어록에서 삐삐삐 경쾌한 소리가 울리더니 묵직하게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 박준우의 구두 굽이 현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질기게 끌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신발장 위에 툭 던져놓고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양말도 벗지 않은 발로 거실 마루를 쿵쿵 밟고 들어왔다. 오늘 회사 안 가. 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목에 일정한 스냅을 유지하며 화면 속 햇살이 비치는 구역의 밝은 노란색을 채워 넣었다.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오전에 집에서 업무 좀 보려고 예준우는 정수기 앞으로 다가가 물을 한 컵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목젖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다. 그는 내 서재 문가로 걸어와 문틀에 기대 서더니 내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훔쳐보았다. 아직도 그 작업해? 다음 주 마감이라고 하지 않았어? 미리 끝내놔야 다음 주에 새 외주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저장 버튼을 눌렀다. 바로 그때 아일랜드 식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조장숙이라는 이름이 깜박거렸다. 준우의 시선이 재빨리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는 몸을 획 돌려 소파로 가더니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켰다. 스포츠 채널 해설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순식간에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너 집에 있지? 수화기 너머로는 안부 인사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메마른 반말이 날아왔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자기 말이 곧 법이라는 듯한 특유의 찌르는 듯한 억양을 품고 있었다. 배경음으로는 서울역 대합실 특유의 시끌벅적한 안내 방송이 섞여 들려왔다. 네, 어머님. 나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몸을 살짝 앞으로 숙였다. 준우 작은아버님 허리 고질병이 또 도져서 말이다. 기어코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겠다지 뭐냐? 시골 촌구석에서 무슨 병을 제대로 고치겠어? 마침 작은 집 조카들도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시골은 면학 분위기가 안 잡힌다며 서울 학원가로 올라오겠다고 난리란다. 어머님은 숨도 쉬지 않고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가만 생각해보니 너희 그 전셋집 방이 3개나 되잖아. 비워두면 못하니. 걔들 2달만 거기서 지내게 하자. 호텔비가 한두 푼이니? 피부치끼리 당연히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내 손이 허공에 멈칫했고 타블렛 펜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질 뻔했다. 어머님, 2달이요? 그리고 작은 집 식구들이면 대체 몇 명인데요? 몇 명은 무슨? 작은아버님 내외에 애들 몇 명. 거기다 형님도 마침 서울 구경 좀 하고 싶다고 해서 걔네 애들 셋도 데리고 온단다. 다 합쳐봐야 대충 20명 남짓 될 거다. 어머님은 오늘 저녁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아무튼 나 지금 친척들 데리고 고속철도에서 내렸다. 너 얼른 손님방이랑 그 서재인지 뭔지 싹 다 치워놓고 장 좀 든든하게 봐둬라. 작은아버님 해산물 좋아하시니까 엉뚱한 거로 대충 때울 생각 말고. 잠깐만요.
어머님. 20명이라고요? 저희 집은 그 인원 못 들어가요? 또.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나는 까맣게 꺼진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았다. 귓가에는 텔레비전 속 해설자의 흥분한 고함만이 윙윙거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준우는 텔레비전 화면 속 야구 중계의 시선을 고정한 채 감자칩 한 봉지를 쥐고 바스락거리며 씹어먹고 있었다. 어머님이 친척 20명을 데리고 2달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시겠대. 나는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가 그의 시야를 떡하니 가로막았다. 준우의 턱관절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려 애썼다. 아, 그거. 엄마가 어젯밤에 넌지시 얘기하긴 하셨어. 난 그냥 해보시는 말씀인 줄 알았지? 당신은 어젯밤부터 알고 있었어. 내 목소리는 크게 높아지지 않았지만 심장 박동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 아유, 엄마가 벌써 사람들한테 다 약속해버리셨다는데 우리가 친척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순 없잖아. 준우는 감자칩을 내려놓고 일어나 손에 묻은 부스러기를 툭툭 털어냈다.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몸을 비틀어 피해버렸다. 그는 머쓱하게 손을 거두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춰 말했다. 작은아버님이 옛날에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서울 오시겠다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쓰나? 당신이 조금만 양보해서 손님방 좀 치워줘. 2달 금방 지나가. 20명이야. 방은 3개고. 우리 둘까지 합치면 총 22명이라고. 오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셈을 해주었다. 손님방 하나, 서재 하나, 화장실 2개의 당신. 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재울 작정이야? 거실 바닥에 욕 깔고 자면 되지. 고향 분들이라 그런 거 깐깐하게 안 따지셔. 준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휘 저으며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다. 참, 갑자기 생각났는데 회사에 급히 처리할 서류가 있네. 나 먼저 회사 가볼게. 집안일은 당신한테 맡긴다. 당신들 야무지니까 이번에도 깔끔하게 잘 정리할 거라 믿어. 그는 내 대답 따위는 기다리지도 않고 허겁지겁 구두를 구겨 신고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널찍한 현관에는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는 순간 복도를 가득 메운 시커먼 인파가 썰물처럼 시야로 밀려들었다. 형형색색의 캐리어, 낡은 이민 가방,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종이 상자들이 비좁은 복도에 꽉 들어찼다. 땀 냄새, 싸구려 화장품 냄새, 그리고 흙먼지 냄새가 순식간에 우리 집의 은은한 디퓨저 향을 덮어버렸다. 어머, 서울집은 왜 이리 좁아 터졌대. 현관에서 몸 돌릴 틈도 없네.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 내 어깨를 밀치고 들어오며 커다란 빨간색 캐리어를 현관 턱 위로 거침없이 끌어올렸다. 캐리어 바퀴에 묻어있던 새카만 오물이 밝은색 마루바닥에 2줄로 선명한 자국을 냈다. 형님, 조심 좀 하세요. 남의 집마루 긁힐라. 어머님이 무리 뒤쪽에서 검은색 비닐봉지 몇 개를 들고 비집고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그 봉지들을 내 품에 억지로 안겼다. 멀뚱멀뚱 서서 뭐하니? 짐 안으로 안 들이고. 시골에서 뽑아온 파랑 마늘이니까 빨리 다듬어. 놔두면 냄새난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봉지를 받아들었다. 비닐봉지 바닥에서 새어나온 끈적한 즙이 내 손목에 묻어 불쾌하게 엉겨붙었다. 그 후 2시간 동안 내 집은 아수라장 같은 도매시장으로 변해버렸다. 거실 소파에는 10대 아이들 8명이 널브러져 앉아 각자 스마트폰을 쥐고 게임 소리를 최고로 키워놓은 채 떠들고 있었다. 작은아버님은 손님방 침대에 대자로 누워 작은어머님에게 허리를 주무르라고 호통을 쳤다. 형님은 안방에 달린 부부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고 물 쏟아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동서, 작은어머님이 손님방에서 몸을 반쯤 내밀고 소리쳤다. 이 집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해서 작은아버님 허리 아파서 못 주무시겠다네. 집에 단단한 나무 판자 같은 거 없어? 밑에 좀 깔게. 집에 판자 같은 건 없어요. 나는 행주를 싱크대에 던져 넣으며 답했다. 아니, 그럼 어떡해.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근처 목공소나 철물점 가서 하나 사오면 되잖아. 작은 어머님은 마치 내가 천인공노할 죄라도 지은 양 미간을 찌푸렸다. 오후 5시,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온갖 식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20개의 입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는 집에 있는 제일 큰 들통과 냄비란 냄비는 모조리 꺼내야 했다. 가스레인지 화구 3개가 동시에 불을 뿜었고 비좁은 주방에는 열기와 기름 냄새가 소용돌이쳤다. 주방 후드의 굉음조차 거실의 소음을 덮지 못했다. 나는 도마 앞에 서서 기계적으로 오징어를 썰었다.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단조롭고 둔탁한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고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은 도저히 20명을 수용할 수 없었다. 남자들은 식탁에 둘러앉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각자 밥그릇을 들고 거실 마루에 퍼질러 앉았다. 오징어가 왜 이리 질겨? 형님이 젓가락으로 오징어 조각을 집어들고는 밥그릇 모서리에 툭툭 쳤다. 서울 해산물은 우리 시골 직송만 못하네. 그리고 이 국은 무슨 맹물 끓인 줄 알았네. 동서, 평소에 요리할 때 소금 간은 아예 안 해. 내 말이. 화장실도 따로 딸린 방 하나 제대로 없고 아까 화장실 한 번 가려는데 줄 서서 기다렸잖아. 내가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이 맞장구를 쳤다. 나는 마지막으로 부친 두부전을 들고 주방 문가에 서 있었다. 내가 아직 자리에 앉지도 못했다는 사실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내 밥은 남겨두었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 밤 11시, 친척들은 마침내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다. 거실 마루에는 이불을 깐 사람들이 이리저리 뒤엉켜 누웠고 코 고는 소리가 사방에서 돌림노래처럼 울렸다. 나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서재로 향했다. 어떻게든 오늘 안으로 일러스트 밑색 작업을 끝내야 마감을 맞출 수 있었다. 서재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독한 잉크 냄새가 훅 끼쳐왔다. 심장이 쿵 하고 쪼그라들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벽의 스위치를 눌렀다. 형광등이 켜지는 순간 내 숨이 멎었다. 서재는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다. 수채화 작업용으로 사둔 최고급 도화지들은 여러 갈래로 찢어져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위에는 볼펜으로 아무렇게나 휘갈긴 낙서가 가득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내 액정 타블렛 위에 시커먼 먹물 한 병이 통째로 쏟아져 있다는 것이었다. 끈적끈적한 액체가 액정 가장자리를 타고 뚝뚝 떨어져 키보드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다. 서재 바닥에 깔아둔 토퍼 위에는 10대 아이들 몇 명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그중 한 녀석의 손에는 내 전문가용 마카 몇 자루가 뚜껑도 안 닫힌 채 꽉 쥐어져 있었다. 나는 문가에 얼어붙은 채 섰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저 액정 타블렛은 내 석 달치 원고료를 모아 지난달에 갓 바꾼 새 제품이었다. 찢어진 수채화 밑그림은 내가 사흘 밤을 꼬박 세워 그려낸 결과물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젠걸음으로 손님방으로 향해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어머님과 작은어머님이 소곤소곤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본 어머님은 미간을 찌푸렸다. 한밤중에 노크도 없이 문을 확 열어젖히고 사람간 떨어지게 할 일 있니? 아이들이 제 서재에 들어갔어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애들이 제 그림 원고를 다 찢어놓고 액정 타블렛에 먹물을 부어버렸다고요? 그 기계 엄청 비싼 거고 그림도 내일 모레 거래처에 넘겨야 하는 제 작업물이에요. 어머님은 잠깐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난 또 무슨 하늘이 무너질 일이라고. 그깟 종이 쪼가리 몇 장 찢어진 거 아니니? 애들이 뭘 안다고. 보기에 신기하니까 장난삼아 몇 번 끄적거린 게 무슨 대수라고. 명색이 어른이라는 애가 그깟 일로 한밤중에 씩씩거리며 쫓아와서 따질 일이니? 그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제 생업이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내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아유, 알았어. 어머님은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휘 저었다. 얼만데? 내가 내일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참나, 핏줄끼리 치사하게 돈 계산은 끔찍하게 밝혀요. 준우가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이 얼만데 내가 그 집구석에 앉아 그림 그려서 버는 푼돈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유세야?
잔말 말고 빨리 나가. 작은아버님 주무시는데 방해되게. 그녀는 손을 뻗어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나는 복도에 선 채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복도 끝 안방에서는 준우의 평온한 코골이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일찌감치 들어와 밥만 뚝딱 해치우고는 회의하느라 너무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었다. 나는 서재로 돌아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난장판이 된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깨져버린 유리 팔레트 조각을 집어 들여다 날카로운 단면에 검지가 깊게 베었다. 순식간에 핏방울이 맺히더니 하얀 러그 위로 뚝뚝 떨어져 눈을 찌르는 붉은 얼룩을 번져냈다. 나는 반창고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 그저 쪼그려 앉은 채 그 핏방울이 서서히 검붉게 굳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울 줄 알았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눈시울은 건조하게 뻣뻣했고 오히려 심장박동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먹물과 피로 범벅이 된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골이, 거실에서 들려오는 친척들의 숨소리가 뒤섞였다. 지난 5년간 내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을 차려낼 때마다 어머님은 반찬 투정을 했고 준우는 늘 고개만 숙인 채 밥만 떠먹었다. 내가 마감을 맞추려 밤을 새울 때면 준우는 마우스 딸깍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며 짜증을 냈다. 나는 늘 착한 며느리, 현모양처가 되려고 발버둥 쳤다. 내가 한 발 양보하면 존중받을 줄 알았고 참고 견디면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줄 알았다. 하지만 쑥대밭이 된 이 방을 보며 나는 마침내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이 집구석에서 내 영역이란 존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짓밟히고 무너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물이 끓는 점에 도달했다. 새벽 2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의 쓰레기들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휴지를 한 장 뽑아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대충 감아주고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아침 7시.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내 얼굴을 응시했다.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지만 눈빛만은 비정상적일 만큼 맑고 또렷했다. 옷장 앞에서 지퍼를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준우가 검은색 캐리어에 와이셔츠를 쑤셔 넣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행동을 바라보았다. 준우는 쳐다보지도 않고 재빠르게 손을 움직였다. 아, 회사에서 갑자기 부산으로 2달짜리 연수 프로젝트가 잡혔어. 어젯밤에 내가 자원했거든? 아침에 막 승인 났네? 오늘 당장 가.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억양이 없었다. 10시 고속철도표 끊었어. 그는 세면도구 파우치를 구석에 우겨넣고 체중을 실어 뚜껑을 닫은 뒤 지퍼를 채웠다. 당신도 알잖아. 이번 연수가 내 승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회를 놓칠 순 없거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곁으로 오더니 두 손으로 내 어깨를 짚었다. 야은 잠옷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손바닥 온도에 나는 속이 뒤틀리는 구역질을 느꼈다. 여보, 당분간 집안일 때문에 고생 좀 해줘. 당신 늘 야무지게 잘했잖아. 이 정도 일은 거뜬히 처리할 거라고 믿어. 그는 거울 속 나를 보며 피곤하지만 알랑거리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20명, 2달 그 사람들을 나한테 다 떠넘기고 당신 혼자 부산으로 도망가겠다고. 나는 거울 속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즉시 허공으로 도피했다. 그는 내 어깨에서 손을 떼고 캐리어를 끌어당겼다. 아유, 이건 진짜 갑자기 잡힌 일이라니까. 나도 다 우리 부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 엄마가 허리 아프시니까 당신이 작은 집 애들 좀 잘 챙기고 서울에서 길 안 잃어버리게 단돌이 좀 잘해줘. 안방 문을 나서던 그가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참, 어젯밤에 엄마한테 서재 얘기 들었어. 애들이 멋 모르고 그런 거니까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내가 부산 갔다 오면 더 좋은 새 태블릿 사줄게. 말을 마친 그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다. 나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다. 준우야, 조심히 다녀오고. 부산 도착하면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고. 어머님의 목소리엔 숨길 수 없는 웃음기가 배어 있었다. 네, 엄마. 집안일은 엄마랑 서연이한테 맡길게요.
걱정 마라. 내 처가 알아서 잘 모시겠지? 아이고, 우리 아들 참 효자네. 친척들 편히 쉬라고 자리도 비켜주고 먼 데까지 가서 고생하고. 어머님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철컥하고 닫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을 나섰다. 거실 텔레비전은 벌써 켜져 아침 뉴스를 쩌렁쩌렁 울려대고 있었다. 친척 몇 명은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 탁자에는 어젯밤에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과일 껍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작은 어머님은 내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뒤적이면서 중얼거렸다. 이 집은 쥐어짜도 제대로 된 고기 한 점이 없네. 아무도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치 나는 이 집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가전제품 하나쯤 되는 것 같았다. 현관으로 걸어가 이리저리 나뒹구는 신발들을 내려다보며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 앱을 열고 잣바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엄마, 짐 챙기세요. 제가 제주도 호텔 예약해뒀고 비행기 3시간 뒤 출발이에요. 공항에서 만나요. 전송을 확인하고 폰을 다시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싱크대 맨 아래 칸에서 특대형 검은색 쓰레기 봉투 묶음을 꺼냈다. 동서, 아침은 뭐 해 먹을 거야? 형님이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다 물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곧장 냉장고 앞으로 가 문을 열었다. 냉장실에 있던 온갖 채소, 계란, 밑반찬통을 몽땅 검은 봉투 안으로 쓸어 담았다. 이어서 냉동실에 고기, 냉동만두, 아이스크림까지 모조리 처박았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작은 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가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이 멀쩡한 음식들을 왜 다 내다 버려? 나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쳐내고 무표정한 얼굴로 봉투 입구를 꽉 묶었다. 상했어요. 거대한 쓰레기 봉투 2개를 양손에 든 채 현관으로 가 신발을 갈아 신었다. 그러고는 신발장 위에 놓인 여분의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거기엔 까만색 스마트 공동 현관 출입키가 매달려 있었다. 우리 집이 있는 이 아파트는 공동 현관문, 엘리베이터, 심지어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설 때도 이 출입키가 있어야만 했다. 나는 그 출입키를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집을 나서기 전 현관 바로 옆에 있는 배전함으로 향했다. 무거운 철제 덮개를 열자 복잡한 전력계와 수도 계량기가 나타났다. 나는 두꺼비 집의 메인 차단기 스위치를 찾았다. 빨간색 플라스틱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꽉 쥐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철컥.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거실을 울리던 요란한 텔레비전 소리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천장 조명도 일제히 꺼졌다. 집안 전체가 죽은 듯한 정막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어 나는 주머니에서 어제 새벽 인터넷으로 주문해 오늘 아침 무인 택배함에서 찾아온 자전거용 대형 알파벳 유자 모양 자물쇠를 꺼냈다. 수도 계량기 함 안쪽에 메인 밸브를 있는 힘껏 잠근 뒤 그 밸브 손잡이에 유자 자물쇠를 걸어 채웠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잠겼다. 열쇠는 지갑에 챙겨 넣고 뒤돌아 현관문을 나섰다. 등 뒤 닫힌 문 너머로 어머님의 신경질적인 비명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갑자기 왜 전기가 나가? 텔레비전 화면은 왜 이래? 서연아. 한서연.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내 눈앞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밤 11시 제주도의 밤바다 바람이 짭조름한 습기를 머금고 호텔 테라스 통유리창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샤워 가운을 걸치고 라탄 의자에 기대 앉아 얼음처럼 차가운 화이트 와인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안쪽 스위트룸에선 부모님이 이미 곤히 잠드셨다. 두 분은 왜 갑자기 여행을 왔냐고, 준우는 왜 안 왔냐고 물으셨다. 나는 그저 준우는 출장을 갔고 나도 마침 큰 프로젝트를 끝내서 머리나 식힐 겸 두 분을 모시고 온 거라고 둘러댔다. 나는 테이블 위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스마트홈이라는 이름의 앱을 실행했다. 이건 우리 집에 설치해둔 홈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었다. 원래는 반려묘를 밖에서 지켜보려고 달아둔 건데 고양이가 병으로 죽은 뒤에도 시스템은 그대로 두었었다. 이 장치에는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단전이 되더라도 몇 시간 동안은 카메라와 녹음 기능이 살아있었다.
거실 카메라 화면을 띄웠다. 적외선 모드라 흑백으로 송출되는 화면 속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희뿌연 사람 형체들이 어둠 속을 우왕좌왕 맴돌았다. 누군가 쥔 스마트폰 불빛이 허공을 어지럽게 갈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관리사무소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작은아버님의 목소리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내가 어떻게 알아?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머님의 목소리는 귀를 찌를 듯 날카로웠다. 한서연, 그 망할 기집애는 어디로 간 거야? 아침에 나가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전화도 안 받고. 나는 와인을 가볍게 한 모금 넘겼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시원하게 흘러내렸다.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준우가 보낸 음성 메시지 알림이 떴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여보, 너 어디 갔어? 엄마가 집에 전기가 다 나갔다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전된 건가? 얼른 관리사무소에 전화 좀 해봐. 나 지금 막 부산 도착해서 피곤해 죽겠단 말이야. 당신 빨리 들어가서 수습 좀 해. 그의 목소리엔 짜증이 잔뜩 묻어났다. 그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털끝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다시 감시 카메라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 속 어머님이 스마트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준우야, 내 차 도대체 어디로 빼돌렸어? 우리 20명이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몇 시간째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고. 물 한 모금 마실 데도 없고. 냉장고에 있던 멀쩡한 음식들도 그년이 다 내다 버렸어. 엄마, 진정하세요. 방금 걔한테 메시지 남겼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어머님 폰의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냥 오래된 아파트라 두꺼비 집이 내려갔을 거예요. 엄마가 직접 관리사무소 사람 좀 불러보세요. 사사건건 서연이한테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몇 분 뒤 화면에 손전등을 든 제복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다. 어르신, 이건 아파트 단지 문제가 아닌데요. 직원이 손전등으로 벽면 배전함을 이리저리 비췄다. 대개 메인 차단기가 인위적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말끝을 흐렸다. 차단기 덮개 바깥에 개인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저희 관리사무소 마스터키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밖에수도 계량기 밸브도 통째로 잠겨 있네요. 거실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감돌았다. 인위적으로요? 잠겨 있다고요? 형님의 목소리가 옥타브를 높였다. 누가 그런 짓을 해? 집에 도둑이라도 들까봐. 직원이 난감하다는 듯 답했다. 그건 집주인분께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물쇠 열쇠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강제로 절단하려면 집주인의 파손동의 서명이 필요하거든요. 화면 속 어머님이 털썩 소파에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앱을 종료하고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엎어두었다. 갯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제주도의 맑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다음 날 아침. 구름을 뚫고 나온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눈부시게 부서졌다. 나는 호텔 조식 레스토랑에 앉아 접시 위에 계란 프라이를 여유롭게 썰었다. 반숙 노른자가 바삭한 흰자 위로 흘러내렸다. 식탁 모서리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새벽 6시부터 준우의 문자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서연아, 너 대체 무슨 속셈이야? 엄마가 내가 두꺼비 집이랑 수도 밸브에 자물쇠를 채웠다는데? 열쇠 어딨어? 이제 그만 좀 해. 작은아버님 식구들 세수도 못하고 양치도 못했어. 냉장고엔 먹을 것도 하나 없고. 당장 집으로 와서 자물쇠 당장 풀어. 한서연. 전화 받아. 나는 씁쓸한 블랙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다. 혀끝의 감도는 쓴맛이 나쁘지 않았다. 카카오톡을 열어 그가 보낸 장문의 텍스트들을 훑어보고는 딱 한 줄만 타자로 쳐서 보냈다. 집안일은 나한테 다 맡겼다며? 아주 잘 처리하고 있는 중이야. 나 지금 휴가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2분 뒤 준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다. 곧이어 그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드디어 그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려 있었다. 휴가. 너 어디야?
공동현관 출입키 내가 가져갔지? 형님이 방금 생수 사러 편의점 가려고 1층에 내려갔다가 출입키가 없어서 아파트 현관문조차 못 열고 갇혀버렸대. 너 20명을 집안에 감금한 거야. 이거 명백한 불법 감금이라고.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볼 정도였다. 나는 느긋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공동 출입키는 내 개인 소지품인데 내가 챙겨나가는 게 무슨 문제야?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잠긴 것도 아니고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현관문 열고 나가면 되잖아. 단지 밖으로 나갔다가 키가 없어서 다시 못 들어올 뿐이지. 그게 어떻게 감금이야? 전송. 수학이 넘어 스마트폰은 쥐죽은 듯 침묵했다. 지금 준우의 표정이 어떨지 안 봐도 비디오였다. 부산에 싸구려 비즈니스 호텔 방구석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펄펄 뛰고 있겠지. 그는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세팅해 놓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자신이 어떤 똥물을 튀겨놓든 내가 묵묵히 다 닦아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남이 싼 똥을 치우는 기계로 살 생각이 없었다. 사흘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스마트홈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더 이상 집안 상황을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계에 다다른 준우의 메시지를 통해 현장이 어떤 지옥인지 충분히 퍼즐을 맞출 수 있었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전화 좀 받아. 준우의 목소리는 바짝 마르고 지쳐 있었다. 엄마가 방금 울면서 전화하셨어. 변기 물을 못 내리니까 20명이 사흘 내내 씻지도 못하고 배설물 냄새가 진동을 한대. 이웃집에 냄새 새어나갈까 봐 창문도 맘대로 못 여신다더라. 애들은 보조 배터리 서로 차지하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거실에 있던 청자 도자기를 박살냈대. 작은아버님은 허리가 아파서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시고 다들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공동 출입키도 없고 형님네 캐리어는 산더미라 집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못 내고 있어.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응.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그래도 핏줄인데 진짜 사람 목숨 잘못되면 어쩔 거야? 나는 호텔 수영장 선베드에 앉아 부모님이 물장구 치며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뜨거웠고 맨살에 닿는 햇볕이 기분 좋게 달아올랐다. 화면에 떠있는 사람 목숨 잘못되면 어쩔 거야 라는 문장을 보며 내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 인간들 20명이 내 집에 우르르 몰려와 내 삶을 시궁창으로 처박을 때 나를 불쌍하게 여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머님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 기고만장했고 친척들은 남의 집에서 상전 노릇을 했다. 그리고 나와 한편이어야 할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책임을 내팽개치고 홀랑 도망가 버렸다. 이제 와서 내가 독하다고?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선글라스를 낀 채 선베드에 깊숙이 누웠다. 나흘째 오후.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다. 사진 한 장이었다. 준우가 보낸 것이었다. 사진은 그가 현관에 서서 우리 집 거실을 찍은 구도였다. 마루바닥엔 말라붙은 진흙 자국과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소파 가죽은 크게 찢어져 누런 스펀지가 흉하게 튀어나왔다. 벽지에는 볼펜으로 벅벅 그어댄 기괴한 낙서들이 가득했다. 구석에는 정체불명의 누런 액체가 찰랑거리는 비닐봉지들이 쓰레기산처럼 쌓여 있었다. 사진 아래에 텍스트가 따라왔다. 나 밤새 운전해서 서울 올라왔어. 너 도대체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 그 사진을 보는 내 마음속에는 바늘 끝만 한 동요도 일지 않았다. 내가 매일 무릎 꿇고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내던 그 공간이 완벽한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지만 내 가슴은 전혀 아프지 않았다.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멀리 보이는 수평선, 새하얀 파라솔, 그리고 내 손에 들린 기포가 톡톡 터지는 샴페인 잔을 배경으로 사진을 한 장 찍었다. 그리고 준우에게 전송했다. 메시지도 덧붙였다.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 믿는다며? 이제 남은 집안일은 당신한테 맡길게. 5분 뒤 준우의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한서연. 너 미쳤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의 짐승 같은 포효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배경음으로는 어머님의 통곡 소리와 아이들의 악다구니가 기괴하게 섞여 들려왔다. 내가 방금 열쇠 수리공 불러서 수도 벨브랑 두꺼비집 자물쇠 톱으로 썰어내는 데만 20만 원 깨진 줄 알아? 20만 원. 너 도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집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놓고. 정정하게 예나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그 침착함에 나조차 놀랄 정도였다. 우리 집을 풍비박산 낸 건 내가 아니라 내 핏줄들이야. 난 그저 전기랑 물만 좀 아꼈을 뿐이고. 저 쓰레기들 내가 버렸어? 벽지에 낙서 내가 했냐고. 너 준우는 말문이 막힌 듯 컥컥대더니 이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내가 전기랑 물만 안 끊었어도 이 사람들이 이러고 살았겠냐? 이건 악의적인 보복이야. 준우야.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앙칼진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녀가 폰을 낚아챈 모양이었다. 이 독사 같은 년. 넌 살인미수야. 이제 내 서방도 올라왔고 전기랑 물도 콸콸 나오니까 당장 집구석으로 기어들어와. 이 오물통부터 싹 치워. 그러고 나서 근처 마트 가서 최고급 한우 툭불로 사와. 작은아버님 며칠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오늘 저녁은 고기 구워드려야 해. 나는 그 미친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참으로 경이로웠다. 이 지경까지 오고도 시어머니란 여자는 여전히 나를 자기 발밑에 하녀 부리듯 명령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엄마, 전화기 너머에서 준우가 갑자기 화산 폭발하듯 소리를 빽 질렀다.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입 좀 다물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니? 저 호랑말코 같은 기집의 편을 들면서 내 어미한테 악을 써 어머님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집 꼬라지 좀 보세요. 엄마 친척들이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준우의 목소리엔 울음기가 가득했다. 저 내일 아침 당장 부산 연수원으로 다시 내려가야 해요. 제가 무슨 수로 이 똥밭을 다 치워요. 다들 상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 집 내 돈으로 구한 거 아니야? 우리 조카 집에 우리가 좀 머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작은아버님까지 합세해 악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살짝 대고 수화기 너머로 펼쳐지는 개싸움을 감상했다. 자기들끼리 물고 뜯는 꼴을 듣는 것도 금방 물려버렸다. 박준우, 나는 수화기에 대고 나지막이 불렀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그는 용케 알아들었다. 전화기 너머가 일순간 멈칫했다. 자물쇠도 다 썰어냈으니 이제 내 친척들 융숭하게 잘 대접해드려. 두 달이잖아. 뼈 빠지게 수발 들어봐야. 나는 그 말을 끝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세상이 드디어 고요해졌다. 제주도 생활 4주차. 나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지난 3주 동안 나는 훼손되었던 수채화 밑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 마감했을 뿐만 아니라 새 외주 작업 2건을 목표치 이상으로 일찍 끝마쳤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던 가전노동과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던 시댁의 잔소리가 사라지자 내 업무 효율은 짐승처럼 솟구쳤다. 화면에 새 이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행업체였다. 메일함을 열어보니 정식 법적 고지서, 내용 증명가 첨부되어 있었다. 핵심 내용은 이러했다. 최근 우리 세대에서 지속적으로 악취와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정 거주 인원을 심각하게 초과하여 주변 이웃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관리사무소 측에서 수차례 방문을 시도했으나 친척들이 출입키가 없으니 문을 열어주지 않은 탓에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거하여 공동 명의자인 한서연과 박준우에게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위약금 납부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엄중한 경고문이 담긴 모니터를 보며 내 입꼬리가 기분 좋게 말려 올라갔다. 때마침 잘 됐다. 나는 미리 인터넷으로 수소문해 두었던 서울 강남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네, 저 지금 제주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나는 말을 이으며 노트북의 특정 폴더를 클릭했다.
제가 어제 메일로 보내드린 증거 자료들 집을 비우기 직전 촬영한 내부 상태 사진, 스마트홈 시스템이 녹음, 녹화한 파일들, 그리고 오늘 방금 관리사무소에서 날아온 이 내용 증명까지. 전부 확인하셨나요? 네, 다 확인했습니다. 한 선생님,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전문적이었다. 사건의 뼈대는 다 파악했습니다. 선생님의 현재 소송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맞고소입니다.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제 남편 박준우와 시어머니 조장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사유는 타인 재산권에 대한 불법 점유 방조 및 가담입니다. 그 전셋집 보증금의 3분의 1은 제가 결혼 전 피땀 흘려 모은 제 개인 자금입니다. 그들은 공동 명의자인 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외부인 20명을 무단으로 끌어들였고 결과적으로 주택 내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저에게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요구하시는 배상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관리비나 수도, 전기세는 말할 것도 없고 주택 내부 시설의 감가상각비와 특수 청소 비용을 전부 포함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무단 침입으로 인해 제 고가의 작업용 전자기기가 파손되었고 제가 집에서 쫓겨나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해 발생한 휴업 손해액까지 얹을 겁니다. 나는 화면에 띄워둔 정산표를 노려보았다. 총액 5천만 원 청구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만년필이 종이 위를 사각거리며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유사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5천만 원은 상당히 높은 배상 청구액입니다. 법원 측에서 아주 세밀한 손해 사정 내역을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짚어주었다. 상관없어요. 그 돈을 100% 다 받아내겠다는 게 아니니까요. 그저 제 물건, 제 공간을 그 누구도 공짜로 짓밟을 수 없다는 걸 그 인간들 뼈에 새겨주려는 것뿐입니다. 원하는 노트북을 탁 덮었다. 최대한 빨리 소장 접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말을 잠시 멈추고 창밖으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응시했다. 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기어들어온 그 친척 20명, 경찰에 고발할 생각입니다. 죄목은 무단 주거 침입입니다. 한 선생님,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돌았다. 만약 그들이 남편분의 혈족이고 남편분이 숙박을 허락한 상황이라면 경찰 쪽에서는 이를 단순한 집안 싸움으로 치부하고 사건 접수를 반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에서 명의자 중 한 명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요. 내가 반문했다. 제가 서울을 떠나던 날 아침 거실 탁자 위에 메모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거기엔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공동 명의자 한서연은 세대원 이외에 어떤 외부인 숙박도 명백히 거부합니다라고요. 그 메모지 사본도 제가 넘겨드린 증거 파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홈카메라 녹화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그 메모를 신경질적으로 찢어버리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죠. 김 변호사는 2초 정도 침묵하더니 이내 낮게 헛기침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시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장 접수하겠습니다. 5주차 수요일. 나는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 위를 뛰고 있었다. 땀방울이 볼을 타고 턱 밑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러닝머신 컵홀더에 꽂아둔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였다. 발신자 표시 제한의 낯선 번호였다. 정지 버튼을 누르고 블루투스 이어폰의 통화 버튼을 탭했다. 한서연. 너 진짜 정신 나갔어. 준우였다. 그의 목소리는 덫에 걸려 피를 흘리는 들짐승처럼 헐떡이고 있었다. 내게 차단당하자 다른 사람의 폰을 빌렸건 모양이었다. 법원에서 소장 받았나 봐. 나는 수건을 집어들어 목덜미에 땀을 닦아내며 여유롭게 휴게 의자 쪽으로 걸어갔다. 5천만 원. 내가 감히 내 시어머니를 고소해? 나까지 싸잡아서 고소를 해? 도대체 속셈이 뭐야? 준우가 수화기 너머로 길길이 날뛰었다. 배경으로 텅 빈 복도에 에코가 울리는 걸 보니 회사 비상계단쯤 되는 듯 했다. 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있는 중인데 생수병 뚜껑을 비틀어 열었다. 너희가 내 집을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고 내 생업 미천인 기계들까지 작살내놨는데 내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뭐가 이상해?
그 사람은 우리 엄마야. 그 사람들은 내 피부치들이고.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이딴 식으로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굴어야겠어. 그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얼마나 낯뜨거운 상황인지 알아? 소장이 내가 연수받는 부산 숙소로 바로 날아왔다고. 동기들이 다 내 뒤에서 쑥덕거리고 비웃어. 내 친척 20명을 남의 집에 구겨 넣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부산으로 홀랑 톡길 때는 낯뜨거운 줄 몰랐어. 물을 한 모금 마신 내 목소리는 칼바람처럼 냉랭했다. 집안일은 당신한테 맡길게 기 한마디면 내가 2달 동안 내가 싼 똥을 군말 없이 치워줄 줄 알았어? 박준우, 넌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어. 당장 고소 취하해. 내 말 안 들려. 그는 아직도 나를 찍어 누르려는 듯 뻣뻣한 명령조를 구사했다. 여기서 일 더 키우면 우리 진짜 끝이야. 같이 못 살아. 안 살면 되지. 뭐 나는 구겨진 종이 조각을 쳐내듯 그의 말을 가볍게 받아쳤다. 수학이 넘어가 돌연 얼어붙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눈치였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목소리에서 한순간에 힘이 쫙 빠져나갔다. 아, 참 중요한 거 하나 말 안 해준 게 있네.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밖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차들의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손해배상 청구 말고 경찰에도 신고했어. 신고. 그의 목소리 톤이 기괴하게 삐끗했다. 무슨 신고? 무단 주거 침입. 유리에 비친 내 눈동자는 날카롭게 빛났다. 내 엄마가 끌고 온 그 20명. 공동 명의자인 내 동의도 없이 내 집에 쳐들어와 불법 점거하고 있잖아. 변호사님 말로는 벌써 사건 접수돼서 수사 들어갔대. 시간상으로 보면 아마. 나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아마 오늘 오후쯤엔 경찰 아저씨들이 직접 친척분들 모시러 출동하시지 않았을까? 한서연, 준우가 멱을 따이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작은아버님 심장도 안 좋으시단 말이야. 집에 경찰까지 들이닥치면 우리 엄마 충격받아서 쓰러져. 그건 내 알바 아니지. 내가 막 전화를 끊으려 하자 준우가 다급하게 악을 썼다. 잠깐만. 내가 빌게.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갈게. 내가 직접 그 사람들 다 쫓아낼게. 경찰만은 오지 말라고 해줘. 우리 엄마 진짜로 쓰러진다니까. 그의 억양에선 그 알량한 권위의식은 싹 다 사라지고 오직 바닥 없는 절망과 애원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창유리창 앞에 서서 저 멀리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가 남긴 하얀 비행운을 응시했다. 박준우, 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수처럼 명징했다. 내 손끝이 차가운 유리창에 닿았다. 어쩌지? 경찰, 벌써 도착했을 텐데.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의 그 끔찍한 절망의 숨소리 따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화면이 까맣게 죽었다. 나는 그 낯선 번호마저 차단 목록에 던져넣고는 수건을 챙겨 탈의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바로 그 시각,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 앞 번쩍이는 경광등을 단 순찰차 한 대가 아파트 현관문 앞에 스르르 멈춰섰다. 제복을 차려입은 2명의 경찰관이 차 문을 열고 내렸다.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든 그들은 엘리베이터로 걸어 들어갔다. 층수 표시기가 붉은 빛을 뿜으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1층, 2층, 3층. 나는 탈의실 세면대의 수전을 틀었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내 손바닥을 시원하게 씻어내렸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손가락 끝을 때리고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꾹꾹 눌러 닦아낸 뒤 보송보송한 옷으로 갈아입고 피트니스 센터를 나섰다. 제주의 햇살은 완벽했고 길가의 야자수 잎이 산들바람에 춤을 췄다. 내 마음속 풍경도 그 하늘처럼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17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제복을 입은 2 경찰관이 걸어나와 170호 문 앞에 멈춰섰다. 나이가 지긋한 선임 경찰이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다. 날카로운 전자음이 집안의 텁텁한 공기를 찢어발겼다. 누구야?
안에서 어머님 조장숙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관리사무소에서 위약금 내놓으라고 또 찾아온 줄만 알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으로 다가와 외시경, 고양이 눈에 눈을 갖다 댔다. 그 단 1초 만에 그녀의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했다. 경찰,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거실에는 친척 20명이 이리저리 얽혀 눕거나 쭈그려 앉아 있었다. 전기와 물이 다시 들어오자 그들은 떠나기는커녕 한층 더 아나무인으로 굴고 있었다. 구석에 처박힌 쓰레기 봉투에선 시큼한 부패취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준우는 어제 새벽 황급히 부산으로 도망치듯 돌아갔고 식비로 쓰라며 지폐 몇 장을 휙 던져놓고 간 게 전부였다. 엄마, 누군데 그래? 소파에 반쯤 누워 감자칩을 와작거리던 형님이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어머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숨을 크게 한 번 들이마시고는 도어록을 열었다. 얼굴엔 억지로 쥐어짜낸 비굴한 웃음이 가득했다. 아이고, 경찰 나으리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우린 다 법 없이도 살 선량한 사람들인데요. 선임 경찰관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신분증을 쓱 내밀었다. 마포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무단 주거 침입 관련 고발이 접수되어 현장 조사차 방문했습니다. 그는 좁아터진 현관 너머로 바글거리는 인파와 쑥대밭이 된 거실을 쓱 훑어보더니 미간을 미세하게 찌푸렸다. 불법 침입이요? 아따, 서장님 뭔가 단단히 오해하셨나 본데 어머님은 특유의 억척스러운 목소리로 언성을 높였다. 여긴 내 아들내미 집이요. 애미가 아들 집에 좀 머물겠다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건 불법이 아니지. 이 주택의 공동 명의자가 박준우 씨와 한서연 씨, 맞습니까? 뒤에 서 있던 젊은 경찰관이 서류철을 펄럭이며 인적사항을 대조했다. 맞다니까요. 한서연이 내 며느리요. 한 식구끼리 경찰 부를 일이 뭐 있다고. 저희는 공동 명의자 중 한 명인 한서연 씨의 정식 고발장을 접수하고 출동한 겁니다. 선임 경찰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단호해서 섣불리 토를 달 수 없는 압박감이 배어 있었다. 한서연 씨 측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와 주택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보한 CCTV 기록과 한서연 씨가 자필로 남긴 증거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 전에 이미 되부인 숙박을 절대 금지한다는 통보를 하셨더군요. 조장숙 씨, 당신이 그 자필 경고문을 훼손하고 타인을 대동하여 강제로 주거지를 점거한 행위는 명백한 형법 위반입니다. 어머님의 비굴한 웃음이 안면 근육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건 그년이 홧김에 한 소리지. 부부싸움 좀 한 거 가지고 경찰까지 오고 야단이래? 경찰은 그녀의 변명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거실에서 입을 떡 벌리고 굳어있는 친척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따라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적사항은 고발인 측으로부터 이미 전부 넘겨받아 파악해 두었습니다. 자, 지금 당장 짐을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주십시오. 본 사건은 정식으로 기록에 남길 것이며 추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시 즉각적인 강제 연행 조치를 취할 겁니다. 무엇이? 벌금을 내. 감방에 갈 수도 있다고 허리 핑계를 대며 누워있던 작은아버님이 용수철처럼 침대에서 튀어올랐다. 경찰 양반,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요. 형님이 쥐고 있던 감자칩 봉지를 냅다 집어 던지며 허둥지둥 일어났다. 다 큰어머니가 시킨 일이요. 며느리랑 아들이 다 허락했다고 해서 우리도 믿고 온 거라고. 맞아요. 우리도 속아서 온 피해자라고요. 다른 친척도 벌벌 떨며 맞장구를 쳤다. 이게 간방갈 짓인 줄 알았으면 누가 여기에 발이나 들여놨겠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과 쿵짝을 맞추던 친척들은 벌금과 징역이라는 단어 앞에서 안면을 싹 바꿨다. 그들은 이제 어머님을 무슨 전염병 환자 보듯 공포와 원망이 뒤섞인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었다. 이 천하의 몹쓸 인간들, 어머님은 삿대질하며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데려왔더니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밀어?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친척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다. 캐리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옷가지를 닥치는 대로 쑤셔 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닥에 굴러다니는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고 도망칠 궁리만 하는 자도 있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통 갔던 거실은 휑하게 비어버렸다. 사람들은 캐리어를 질질 끌며 마치 역병을 피하듯 어머님 곁을 피해 고개를 푹 숙인 채 현관 밖으로 도망쳤다.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조차 없었다. 활짝 열린 현관문 사이로 맞바람이 불어와 바닥에 뒹구는 쓰레기 종이들을 스산하게 흩날렸다.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어머님은 텅 빈 복도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불그락푸르락해지다 못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꺽꺽거리는 소리만 맴돌 뿐이었다. 조장숙 씨, 선임 경찰의 목소리가 죽은 듯한 정적을 깼다. 당신도 퇴거하셔야 합니다. 현장 체증을 위해 사진을 찍어야 하거든요. 어머님의 두 눈은 허공에 고정된 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듯 했다. 돌연 그녀는 아이고, 내 뒷목이야 하며 뒷목을 꽉 움켜쥐더니 뻣뻣하게 뒤로 넘어가며 마루바닥에 쿵 하고 고꾸라졌다. 엄마. 준우가 경찰에 전화를 받은 곳은 회사 연수원 복도였다. 그가 정신을 반쯤 빼놓고 응급실로 헐레벌떡 뛰어들어갔을 때 어머님은 창백한 낯빛으로 눈을 감은 채 수액을 맞고 있었다. 환자분은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과 일시적 실신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으니 하룻밤 병원에 계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죠. 의사가 차트를 준우에게 건네며 말했다. 보호자분, 연세도 있으신데 앞으로 이런 큰 자극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준우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수납 영수증을 받아 쥐었다. 그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발소리가 뒤엉킨 복도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끝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소록을 미친 듯이 위아래로 긁어내렸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친척들은 진작에 쥐새끼처럼 흩어져 전화기 뒷선을 다 뽑아버렸을 것이다. 회사 상황도 최악이었다. 연수지에서 무단히 탈하다시피 서울로 올라왔으니 승진은커녕 제자리 보전하기도 간당간당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의 시안이자 자신이 언제든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아내는 지금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이 진흙탕 싸움을 얼음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을 터였다. 그는 통화 기록 창을 열어 수도 없이 발신을 시도했던 내 번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지금 이 지옥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다. 그는 크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병원 로비에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어 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는 소리가 났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아득하게 들려왔다. 서연아. 준우의 목소리는 사포로 긁어낸 듯 쇳소리가 났다. 나야. 용건 있어? 엄마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그는 턱턱 막히는 숨을 고르며 간신히 단어들을 짜맞췄다. 경찰이 다녀갔대. 친척들도 다 떠났어. 그래서 내 대답은 서늘하고 무미건조했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고소 좀 취하해줘. 그의 목소리엔 짙은 물기가 묻어났다. 내가 다 이겼잖아. 사람들 다 쫓아내고 우리 엄마 병원 신세까지 지게 만들었으면 이제 내 속도 다 풀렸잖아. 굳이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이혼까지 가야겠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수화기 너머론 그가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박준우. 은혜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내일의 날씨를 예보하듯 평온했다. 나도 처음엔 진흙탕 싸움 끝에 이혼할 생각이었지. 그의 숨소리가 뚝 멎었다. 그런데 내가 분위기를 바꿨다. 마음이 바뀌었어. 진짜야. 그의 목소리에 바락 같은 희열이 스쳤다. 서연아, 내가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애가 아니란 거 나도 알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한테도 내가 단단히 일러둘게. 다신 우리 부부 일에 감나라 배나라 못하시게 만들게.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나는 그의 경박한 환희를 무자르듯 끊어냈다. 고소 취하할 수 있어?
무단 주거 침입건도 고발 취소해줄게. 대신 조건이 3가지 있어? 말해. 3개가 아니라 300개라도 무조건 다 들어줄 테니까. 그가 헐레벌떡 대답했다. 첫째, 비록 그가 볼 순 없겠지만 나는 손가락 하나를 쫙 폈다. 당신 어머니 조장숙 씨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 공간에 단 한 발짝도 들일 수 없어. 지금 그 전셋집뿐만 아니라 내가 숨쉬고 사는 그 어떤 공간에도 말이야. 우리 집 도어록 비밀번호. 어림없어. 열쇠. 꿈도 꾸지 마. 심지어 우리 집 반경 100m 이내에 얼쩡거리는 것도 절대 용납 못해. 수학이 넘어가 잠깐 조용해지더니 준우가 다급히 답했다. 알았어. 무조건 약속할게. 내가 목숨 걸고 막을게. 둘째. 당신 이번에 내 집에 쳐들어왔던 그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 눈앞에서 나한테 공개 사과해. 뒤에서 구질구질하게 폰으로 미안하다고 퉁치지 말고. 20명 다 불러다 놓고 너랑 내 엄마가 미친 짓을 벌였다는 거, 내 호의를 호구로 알고 권리인 양착각했다는 거, 내 사적 영역과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거 똑똑히 인정해. 알았어. 준우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며 잠시 주춤했지만 결국 굴복했다. 네, 내가 사람들한테 연락할게. 셋째, 나는 말을 멈추고 호텔방의 통유리 창으로 걸어가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번화가의 불빛들을 굽어보았다. 이혼 도장, 당장 찍어. 수학이 넘어가 죽은 듯 캄캄해졌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의 마지막 바락 같은 거친 숨소리만이 훅훅 들려올 뿐이었다. 서연아, 너 아까 마음이 바뀌었다며? 내 말은 너희에 대한 법적 소송을 물러주겠다는 뜻이었어. 하지만 이혼은 전혀 다른 문제야. 이건 내 통보지, 너랑 거래할 조건표가 아니라고. 도대체 왜? 마침내 그의 정신줄이 뚝 끊어졌다. 그가 짐승처럼 악을 썼다. 내가 내 조건 다 들어주겠다고 했잖아. 내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겠다는데 대체 왜 기어이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박준우, 나는 창밖에 화려한 네온사인을 응시하며 을조리듯 말했다. 내 진짜 죄는 이번에 친척 20명을 몰고 온 게 아니야. 지난 5년 동안 내가 저지른 짓들이 진짜 죄야. 내 엄마가 내가 한 밥을 놓고 젓가락질로 모욕을 줄 때 넌 대가리 쳐받고 밥만 처먹은 거, 내가 코피 쏟아가며 마감할 때 넌 내 잠자리 시끄럽다며 마우스 소리에 짜증낸 거, 내 뼈 깎는 희생을 당연한 공기처럼 여기고서 그저 당신 참 야무져서 고마워 따위에 발린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친 거. 나 지쳤어, 준우야. 난 내 엄마의 화풀이 대상도 아니고 내 핏줄들한테 내 체면 세워줄 무수리도 아니야. 나도 피가 흐르고 숨을 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넌 단 한 번도 나를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해준 적이 없어. 내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의 마지막 남은 구차한 희망을 한 땀 한 땀 도려내는 예리한 메스였다. 수학이 넘어 짐승의 멱다는 소리 같기도 하고 쥐어짜내는 울음 같기도 한 남자의 절망적인 흐느낌만이 길게 늘어졌다. 일주일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김포공항에 내린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강남역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로 택시를 몰았다. 김 변호사 앞에는 서류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하나는 협의혼 의사확인서였고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 합의서였다. 선생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작성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혼인 전 선생님께서 지불하신 보증금 3분의 1을 원금 그대로 반환받고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상환한 대출금 비율에 맞춰 집값 상승분을 분할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결혼 후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벌어들이신 일러스트 외주 수익 또한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객관적인 어조로 설명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볼펜을 집어들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번 그림값, 걔 다 주라고 하세요? 푼돈 안 받습니다. 전 오직 제가 결혼 전에 들고 온 제 원금이랑 부동산 분할액만 챙기겠습니다. 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1초라도 빨리 발을 빼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서류 여러 장의 한 서연 석자를 거침없이 휘갈겼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내 영혼의 무게가 한 움큼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펜을 탁 내려놓는 순간 지난 5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묘비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빌딩 로비를 빠져나오자 강남의 눈부신 정오 햇살이 쏟아졌다. 손을 들어 눈부심을 막으려는데 비틀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내 쪽을 향해 허우적거리며 뛰어왔다. 준우였다. 그는 반쪽이 되어 있었다. 수염은 듬성듬성 자랐고 두 눈은 퀭하게 푹 꺼져 있었다. 그는 내 앞까지 미친 듯이 달려와 내 팔뚝을 꽉 움켜쥐었다. 핏발선 눈동자에는 지독한 공포가 일렁이고 있었다. 서연아, 너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김 변호사가 방금 전화해서 너 정말 도장 찍었어? 나는 그 더러운 손길을 강하게 뿌리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완벽한 타인의 거리를 유지한 채로. 서류는 다 서명 끝났고 내 쪽으로도 우편 보냈어. 내용 확인하고 잔말 말고 도장 찍어. 나 안 찍어. 그가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혼 도장은 절대 못 찍어. 그 순간 그가 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다. 점심시간 수많은 직장인이 쏟아져 나오는 강남역 한복판이었다. 멀쩡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 앞에 털썩 무릎을 꿇은 것이다.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수군댔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까지 했다. 서연아, 내가 빌게. 진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는 고개를 쳐들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두 손을 합장하고 파리처럼 싹싹 비비기 시작했다. 내가 하늘에 맹세할게. 앞으로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엄마한테도 다신 우리 앞에 얼쩡거리지 말라고 못 박았어. 친척들한테도 일일이 전화해서 다 욕 퍼부어졌다고.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진짜 잘못했어. 나는 그를 곤충 보듯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앞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황제처럼 군림하려 들던 인간. 문제가 생기면 쥐구멍으로 도망치기 바빴던 비겁한 수컷이 이제 와서 세상 가장 처참한 꼴로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걸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엔 싸구려 연민조차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다. 너, 내가 제주도에 처박혀 있던 2달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나는 몹시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멍청한 표정으로 콧물을 훌쩍이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거기서 새 일러스트 외주 3개를 띄었고 2천만 원을 벌어들였어. 나는 벌어진 그의 입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고 나서 뼈저리게 깨달았지? 밥해다 바치고 설거지하고 너랑 내 엄마 비위 맞추는 헛짓거리가 내 인생에서 싹 빠지니까 내 몸값이 3배로 뛰더라는 걸. 박준우, 나는 한 걸음 다가가 쪼그려 앉아 그와 시선을 맞췄다. 오직 그에게만 꽂히도록 낮고 날카롭게 속삭였다. 고마워. 나 혼자 사는 게 내 인생의 수백 배는 더 개이득이라는 걸 내 덕분에 아주 확실하게 배웠거든. 말을 마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늘어붙은 껌딱지를 지나치듯 그를 완전히 등지고 지하철역을 향해 또각또각 걸음을 옮겼다. 내 등 뒤로 짐승이 오열하는 듯한 기괴한 울음소리가 강남거리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1년 후 마포구의 고층 아파트. 거대한 통유리창을 뚫고 쏟아진 햇살이 깨끗한 마루바닥 위로 밝은 빛의 웅덩이를 만들었다. 집 안 전체는 미니멀한 화이트와 원목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강렬하고 세련된 색감의 일러스트 액자들이 여러 점 걸려 있었다. 손님을 위한 남는 방 따위는 없었다. 오직 빛이 가득 들어오는 넓고 쾌적한 내 개인 작업실만이 존재할 뿐. 나는 작업실 의자에 앉아 유명 디자인 매거진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서연 작가님, 모니터 너머의 기자가 환하게 웃으며 질문을 던졌다. 작가님의 최신 일러스트 연작 소리 없는 반란이 최근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독자가 그림 속에서 억압받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들 하는데요. 이 작품의 영감은 어디서 얻으신 건가요? 나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은빛으로 반짝이는 한강대교를 창밖으로 내려다보았다. 글쎄요, 삶 그 자체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네요. 아마도 제가
제 인생의 불합리한 모든 것들을 향해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마침내 배웠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참 쉬운 말 같으면서도 실천하기는 제일 어려운 일이죠. 기자가 눈을 반짝이며 파고들었다. 독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가님은 현재 화려한 싱글이신데 혹시 결혼 생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많은 여성 독자가 가정의 의무와 자아실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문제로 고민이 많거든요. 나는 피식 웃었다. 카메라 화면 속에 나는 깔끔하고 루즈한 흰 셔츠를 입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틀어 올린 채 아주 단단하고 눈부신 눈빛을 띠고 있었다. 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제가 태어나서 저지른 일 중 가장 미치도록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은혜가 말했다. 사람들은 자꾸 균형을 맞추라고 하죠. 하지만 그건 다 헛소리예요. 누군가가 당신의 영혼과 경계선을 끊임없이 파먹어 들어올 때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알량한 균형이 아닙니다. 그 쓰레기 같은 판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 오직 그것뿐이죠. 이 인터뷰 영상은 곧바로 인스타와 유튜브를 타고 퍼져나갔다. 일러스트레이터 한서연, 이혼은 내 인생 최고의 신의 한 수라는 자극적이고 통쾌한 제목이 달렸다. 영상 아래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작가님 팩폭 미쳤다. 나도 이혼하고 나서야 내 능력이 이렇게 쩌는 줄 처음 알았음. 판을 엎어버려라 이 한마디에 소름이 쫙 돋네요. 늘 속 끓이며 참기만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여자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습기 찬 비좁은 원룸. 박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그 인터뷰 영상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 한서연의 미소는 너무도 눈부시고 당당해서 그의 눈알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폰을 엎어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10평 남짓한 퀴퀴한 방은 그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신이 쥐어짜낸 절반의 돈으로 간신히 구한 월세방이었다. 남은 돈은 어머님의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이라는 및 빠진 독에 쏟아부어야 했다. 벽 너머에서 어머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떽떽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울렸다. 맞아, 우리 아들 이혼해서 지금 혼자야. 뭐, 집이 없다고? 우리 준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앤데 집이야 금방 또 사면 되지. 그쪽 처자 집안에 아파트랑 차가 다 있다고? 아유, 그럼 땡큐지. 당장 주말에 선 보라고 해. 그 망할 며느리 년이 재수없게 굴어가지고 으이구, 우리 아들만 불쌍하게. 준우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어머님의 그 끔찍한 넋두리가 귓속을 파고들며 뇌를 갉아먹는 것 같았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매일같이 이런 신경질과 원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는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다. 과거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연이 대체 어떤 지옥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는지를. 그는 문득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한서연이라는 여자 한 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먼지 하나 없이 보송보송했던 마루바닥, 지친 몸을 뉘으면 풍기던 맛있는 찌개 냄새, 그리고 온전한 침묵이 보장되던 밤의 평화. 그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따뜻한 우주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주말, 부모님이 내 새 작업실 겸 집으로 놀러 오셨다. 나는 두 분께 향긋한 드립 커피를 내리고 오븐에서 갓 구운 마들렌을 대접했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완벽하게 독립적인 내 공간을 흐뭇하게 둘러보셨다. 내 진작에 그 집구석은 싹수가 노랗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말을 안 듣더니만. 결혼하면 다들 꾹 참고 사는 건 줄 알았지. 아빠가 커피를 홀짝이며 거봐라. 내 말이 맞지 하는 투로 일장연설을 하셨다. 아유, 다 지나간 옛날 얘긴데 뭐하러 또 꺼내요. 엄마가 내 손등을 토닥였다. 지금 이렇게 잘 살면 된 거지? 이것 봐. 얘 얼굴빛이 그 집구석에 있을 때보다 100배는 더 훤하잖아. 이게 진짜 내 딸 본래 모습이지. 나는 빙그레 웃으며 통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찬란한 야경이 끝없이 펼쳐졌고 한강대교 위를 달리는 차들의 불빛이 마치 금빛 은하수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내 커피잔을 들어 올려
창밖의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향해 가볍게 부딪히는 신용을 했다. 망설임 없이 두꺼비 집을 내리고 자물쇠를 채워버렸던 그날의 나를 위하여. 자정이 넘은 시각,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협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짧게 한 번 징하고 진동했다. 화면을 켜보니 차단해 둔 번호 목록 필터를 뚫고 들어온 낯선 번호의 문자 메시지였다. 굳이 누구인지 짐작할 필요도 없었다. 서연아, 나 오늘 또 내 꿈을 꿨어. 꿈속에서 넌 여전히 우리 집에 있었고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냐며 나한테 예쁘게 웃어줬어. 눈을 뜨고 나서야 그 집이 이 세상에 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 미안해. 그때 내가 내 편에 서서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나는 그 찌질하고 감성적인 문장들을 읽어내려가며 얼굴 근육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어떤 사과는 너무 늦게 도착하면 길바닥의 껌딱지보다 못한 쓰레기가 된다. 어떤 후회는 용서라는 단어조차 아까울 만큼 가치가 없다. 나는 그 문자 메시지 위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팝업창에 몇 가지 옵션이 떴다. 내 손가락은 일말의 주저함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엔드.